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일지 제레미야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투자일지 조금씩 방향을 틀 수 있는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 첫 문단에 있는 내용은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총재가 델타 변이 때문에 테이퍼링 시점을 미룰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제가 퍼왔고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의원의 이야기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반등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연준은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끝판왕이죠. 그를 추종하는 월가는 팔로워죠. 끝판왕이 이렇게 델타를 두려워하고 이제 움츠리는데 팔로워들인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쫓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썩은 동아줄을 짚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월가의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가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카피하고 글을 쓰고 투자에 임하면 당연히 성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연준 의원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 무려 10월 테이퍼링을 외쳤던 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다 한 거죠. 아직도 델타 변이가 우습게 보인다면 아직 시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연은 총재보다 더 시장을 꿰뚫게 보는 초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9월은 원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횟수가 잦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디 전문가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진작에 현금화를 했어야 하고 현금화 하라고 미리 얘기했어야죠. 독투는 가을 시장을 종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7월경부터 현금 비중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연준은 늘 보면 전체적으로 우사한 의견에 일치가 있다가도 합의의 전환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에 동의하는 앵무새 의원들이 많아지죠. 금요일날 카플란 총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겠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합니다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불성설이고 그나마 테이퍼링이 만만한데 시점을 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립서비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연준 의원들은 물가가 비싸다고 하죠. 시장이 겁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립니다. 사실 논의는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연준은 또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립서비스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야 됩니다. 델타 변이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으로 인한 시장 조정은 기존의 마이너스 3%에서 5%,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 중에 하나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벌써 마이너스 14%가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라고 조정해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뭐 꺾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얼마트를 앞섰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1%가 빠지면, 그러니까 다운의 S&P가 1%가 빠지면 개별 종목은 2배에서 4배 정도 더 빠집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10% 빠지면 개별 종목은 20%에서 40% 정도 빠진 거죠. 델타 변이가 근본적으로 확산이 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쯤부터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들이 실업급여 보조를 종료했습니다. 7월부터는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죠. 실업률 하락이 델타 변이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7월부터 확진자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7월부터 이쪽입니다. 이쪽. 2021년은 7월은 이쪽부터인데 이쪽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확진자 증가 추이가 보입니다. 물론 확진자라는 것이 리니어하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잠시 주춤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측정 횟수나 통계적인 한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작년 12월 추이인데 동그라미 안에가 정체되다가 푹 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고 나서 좀 줄어들었다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고 이야기했다가 다음 달에 이렇게 30만 명 1일 확진자 30만 명까지 로켓포를 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이 이쯤부터 1월, 2월, February가 여기 있죠. 2월까지 이렇게 미국이 가장 추운 달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유행을 하죠.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북반구가 추워지고 학교가 개학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일터를 향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백신이 없던 작년 8월 확진자 수 5만 명대죠. 이게 8월이 5만 명대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8월인데 지금 14만 15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거죠. 5만에서 14만 15만 명이니까 백신을 지금 절반 넘게 맞았는데 이 지경이면은
과연 한겨울 독감 시즌이 돌아오면 이 델타 변이라는 녀석이 30만 명을 넘고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망자도 물론 올라갈 테고 병상 부족도 심각해지겠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여름인데도 아시아 확진자가 폭발한 것을 보면 사실 이 델타 변이는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기는 이른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방역망이 좀 느슨하고 국민들 방역 인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봤는데 올해 어떨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1차 접종률이 64%, 2차 접종률이 58%, 이게 보이시죠? 미국인들이 백신을 안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한 달 전부터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백신 맞으면 뭐 $100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캠페인을 펼쳐도 총 접종률이 70%가 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남아돈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괜히 백신을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안 맞는 것이 낫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세에서 49세까지 이제 백신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률이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 빈 부분들을 두고 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이도 여기서 나오겠죠. 게다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국경도 굉장히 강도 높게 막아서 여행 간다고 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폭증으로 아시아의 공급망들과 항구들이 다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요즘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 델타는 소비를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도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사이드는 미국 소비도 7월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죠. 반면에 공급 사이드는 공급자 물가도 정체 중인데 유가도 10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가 각각 위축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독트에서는 9월 들어서도 인플레가 꺾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표할 때 알 수가 있겠죠. 삼성의 동남아 MLCC 공장도 셧다운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요타나 폭스바겐 그리고 동남아의 공장들이 셧다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매일 2,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뭐 요즘 조금 줄긴 했습니다. 세계 2위 항구인 중국 닝부항에서는 확진자 소출해서 그 15%에 해당하는 항만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서 배들이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겠죠. 미국은 그 작년에 워프 스피드라는 작전 계획으로 예전부터 연구를 해오던 mRNA 백신의 상용화를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한 대략 20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자국 위주로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남아서 버리는 물량도 상당했습니다. 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라도 달라고 이모진 국가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만 미국은 3차 부스터 접종까지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계약한 백신도 그 계약 위반을 하면서 인도를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모더나 사태가 그랬죠. 저도 덕분에 화이자를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백신이 모자라고 코로나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델타 변이죠. 이 변이가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에서만 머물렀다면 오케이겠지만 현재 미국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된 거죠. 어느 정도 백신을 나눠서 이모진 국가들의 확진자를 미리 막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원조인 알파 변이, 영국에서는 알파 변이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라는 감염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다행히 치명률은 낮지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연구가 덜 된 람다 변이까지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차례 부스트샷을 미국이 놓고 그 이머징 국가들 외면한다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가을 겨울에 또 다른 변이가 창궐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남아공의 베타, 브라질의 감마는 사라지고 있고 인도의 델타가 지배종으로 페루의 람다가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델타와 람다 변이 유행 국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으로 인한 그 충격은 월가선은 계산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3년 데이터를 이야기하시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테이퍼링으로 인한 매크로 변화와 금융시장 변화에 백데이터가 있었죠. 그것으로 이제 현재를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3년도랑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는 이제 금융 위기였었고 이번에는 금융 위기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는 돈을 정말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뿌렸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뿌려왔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영향권에 있고 한 번에 파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풀었다가 다시 회수한다는 그런 그 테이퍼링 2013년도에 있었던 것만 보고 시간이 똑같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쉬운 생각이죠. 아무튼 테이퍼링이 팩터 데이터가 있는데 반해 그 문제는 델타는 그렇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팩데이터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사계를 결부시킨 이야기도 있는데 다 코미디죠. 잘 안 맞죠. 그냥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인한 락다운 있는 것도 처음 해봤고 매크로와 시장 그리고 우리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현재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시즌과 지금은 전 세계가 완전히 다른 상태죠.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변이가 인도에서도 몰려오고 그 중남미에서도 몰려오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델타 변이가 얼마나 공급망을 누르고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이죠. 토요타가 40% 그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4%가 아니고 40%라니.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생산 공장들과 하청업체들에게도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토요타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작년 9월에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 견인했죠. 돈 엄청 풀었죠. 그 연준에서.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말라버리고 오히려 회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연준이 모두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입니다. 경기 부양을 하려면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모험을 할 리가 없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에 작살이 났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 제 증권사에 있을 때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엔화나 유로 같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통화는 전 세계 어느 은행을 넣어도 어디에 넣어도 이자를 때렸습니다. 대략 제가 한 몇백만 불, 대략 몇십억 어치의 그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선물 옵션을 매도하고 자금이 들어와서 넣어놓으면 하루만 넣어놔도 대략 한 몇백만 원씩 다음 달에 이자, 마이너스 이자 비용이 청구가 떨어서 그거 없애려고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녔던 걸 기억나고요. 그 돈을 엄청 송금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미국은 금융으로 빌어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돈의 이자를 마이너스 이자를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누가 은행에 돈을 넣을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보관료를 물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은행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은행은 대출을 해줄 돈이 없어서 예대 마진 장사를 못하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로직이 깨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은행주를 사라는 버핏도 은행주를 팔겠죠. 여기서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자를 때린 이유는 그 돈을 은행에 묵혀두지 말고 투자나 소비를 하여 돌게 만들려는 것이 극약 처방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경제가 좀비 상태인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유럽이 몇 년 후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들이 투자나 소비가 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기로 들어간 게 문제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0%일 때 이거 더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제가 하향하면 양적 완화 유지나 추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죠. 작년부터 독투는 연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MMT와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점은 수년 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직 0%의 금리지만 물가가 높아 곧 마이너스 금리 상태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는 매월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그런 정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아닌 MMT입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반대하겠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애써 작년에 얻은 의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 전에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MMT가 먼저 오고 그리고 그 명목상의 마이너스 금리가 그 다음에 온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은 부분적인 MMT 상태입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나라에서 주는 그 공짜 돈을 엄청 받아서 잘 썼죠. 그래서 소비가 유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끊기면서 그 소비가 7월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죠. 테이퍼링이 미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환호할 일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날의 반응은 약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변이가 공급망과 소비를 망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계속 경고해왔고 이제 월가도 뒤늦게나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3분기 미국 GDP 성장을 9%대에서 무려 5%대까지 확 낮췄습니다. 이거 보면은 심각한 상황이긴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